네, 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의 김광준입니다. 제가 매번 강의를 할 때마다 처음에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4살 때였는데 아들을 이제 공중으로 던지는 그런 놀이를 했었습니다. 그 놀이를 할 때 저는 아들을 한 요 정도 높이로 던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놀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아빠 나 조금 무서웠다. 나는 이 정도 높이로 던진 것 같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제가 약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는 던지는 사람이니까 덜 무섭지만 던짐을 당하는 우리 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걸 보던 저희 부인이 저를 미친 듯이 때립니다. 왜 나를 때리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저희 애기 엄마가 저한테 했던 얘기는 이겁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고 우리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이랬다. 이게 저한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노인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전임 강사분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노인을 진료하는 의사의 입장하고요, 노인 진료를 논의하는 기업이나 정부의 입장하고 환자의 입장이나 보호자의 입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 것들은 너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결국은 관점이나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서 같은 현상을 바라볼 때도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논의를 하고 우리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뭐가 당신의 생각이고 내 생각이 어떻다라는 걸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결국은 정말 노인분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KNN 관계자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오늘 부산에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부산에 가면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한 거죠. 근데 이제 강의를 사실은 준비를 하다가 강의는 정작 준비를 못하고 음악만 주구장창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노래 중에 엄청나게 좋은 노래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부산에 가면 어떤 이 노래밖에 이제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음악만 계속 듣다가 보니까 이 음악에서 나오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을 보면 부산에 가면 부산역이 나오고요, 광안리가 나옵니다. 부산역은 제가 서울에서 왔으니까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기차를 타고 왔고, 어저께 밤에 광안리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낭만이 있고, 최백호 씨의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낭만에 대한 걸 생각하면서 바닷가를 걸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낭만과 바다가 아니라 처음 포럼 소개에서도 나왔지만 노인과 바다가 되고 있다는 게 현재 부산의 어떤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사회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의료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또 다른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젊은 층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까, 이게 꼭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해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의료는 어떠냐? 제 환자분을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인 환자만 전문적으로 보는 노년내과 의사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80세 이상인 분이 부산에서 오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부산역에 도착해서 10시면 서울역에 도착한다. 10시에 서울역에 도착해서 세브란스 병원까지 1시간 정도가 걸려서 오면 1시간 뒤인 11시부터 12시까지 접수나 수납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제가 처방했던 혈액 검사를 합니다. 혈액 검사의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대략 2시간 정도가 걸리니까 점심 식사를 그때 하시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2시부터 저에게 진료를 봅니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진료는 3분에서 5분 사이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지방에서 오셨으면, 지역에서 오셨으면 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10분 정도는 그래도 진료를 합니다. 그러면 2시부터 2시 10분까지 진료를 받고요. 그 다음 수납을 하신 다음에 다음 진료 예약을 하시고 3시에 서울역에 도착해서 부산역에 도착하면 6시고요. 다시 댁에 돌아가면 7시가 됩니다. 근데 이걸 혼자 할까요? 제 환자분들은 다 80세 이상입니다. 이분들이 혼자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모시고 오겠죠. 보호자분도 같이 와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12시간에서 13시간이라는 시간,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루 일과 시간을 이분은 10분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의료가 이만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당신이 서울로 왔으니까 당신이 서울에 온 거에 대해서 난 책임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왜 이분이 여기에 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걸 왜 지역에서 진료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지, 이래야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사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이 자료에 보시면 부산에서 다쳤는데 서울로 간다, 이러면 이유를 생각할 때 부산에 병원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니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는 분들 중에도 부산에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거든요. 저보다 100배, 1000배, 1000배 뛰어난 의료진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 세브란스 병원보다 훨씬 좋은 병원도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환자들이 오느냐?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서울이 뭔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의료진 입장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지역에 환자가 없습니다. 환자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자료를 보시면 환자가 없습니다. 왜 환자가 없을까? 환자가 없다라는 게 사실이냐? 노인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역시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게 되면 노령화 지수라는 게 부산이 서울, 부산, 경남 쭉 따졌을 때 1위입니다. 여러 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부산 지역의 노령화는 굉장히 빠르고 부산 지역의 노인 인구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건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부산에서 과연 노인 인구는 어떻고 이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이나 질적인 부분은 어떨까? 자료를 보시면 복지 수요라고 하는 게 수요니까 인구 수나 노인 환자 수입니다. 매우 높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시설이라는 걸 보게 되면 의료 서비스의 제공 정도는 떨어진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여기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곳입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환자는 없습니다. 왜 없냐? 결국은 서울로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일반 환자분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올해 초에 있었던 다른 사건을 보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건 응급 중에 초응급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질환, 여기서도 서울로 와서 진료를 받겠다고 하는 분이 생긴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냐?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이 기사는 2010년도 기사입니다. 2010년도에 기사가 나왔을 때 서울로 가시지 마세요라고 부산시 의사회에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서울에 갈 필요 없다. 굳이 왜 거기까지 가느냐? 의료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얘기한다 그러면 정말 이분들이 안 가도 되는지를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캠페인이 의미가 있느냐? 자, 지역이라서 뭐가 안 좋아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한탄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어떤 현상을 검토를 하시면 이게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지역이기 때문에 더 좋을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 중에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있고요. 특정 분야 의사수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의사수가 부족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환자가 없다라는 게 지역의 한탄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자, 의사가 생각하는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의사가 생각했을 때는 가까우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환자 주변 사람들이 의료진을 평가하는 평판, 그리고 병원의 인지도 같은 것들이 환자들이 우리 병원으로 오는 중요한 이유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즉,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면 이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의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지를 봅니다. 부산시 작년 통계를 보게 되면 건강 통계가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은 숫자가 암입니다. 노인층이든 청장년층이든 1위로 나와 있는 게 암입니다. 자, 그럼 암 환자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를 보시면 과연 부산시 환자분들이 무엇 때문에 서울로 가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암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됩니다. 암을 보면
수도권 환자의 의료 썰림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왜 서울로 갔느냐? 의사들이 병원을 선택한다고 생각했었던 가까운 지역이라고 하는 게 1순위였는데 그게 아닌 거라는 걸 이걸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서울에 가는 이유는 유명한 의사가 많아서, 인지도가 높은 병원이 많아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들었더니 그 병원을 추천해서입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지역적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를 넘어서서 의사들이 생각했었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게 더 병원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이라고 하는 거에서 갖고 있는 가까운 거리라고 하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걸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굳이 환자분들을 서울로 혹은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병원이나 의료시설이 될 거고요. 소프트웨어는 의료진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제도적 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나 의료시설이 떨어진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산에 있는 병원이나 제가 가보는 병원들은 서울보다 난 병원들이 더 많아요. 근데 전문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 병원이 훨씬 좋은 것 같지만 환자분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산시에 있는 부산의료원에서 노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전문 병원 같은 걸 개설합니다. 서울에도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럼 왜 환자들이 이런 곳을 안 오냐? 하드웨어가 공급이 되어 있고 장소가 제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안 오는 이유가 뭐냐? 그럼 이건 홍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나 실제로 여길 써본 분들의 평판이 안 좋을 수 있거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제도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찾아가는 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포럼의 주요한 목표일 겁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얘기를 하면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의 노년내과에서 2016년부터 지금 8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 밑에 의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전국의 의과대학 중에 대학병원급에서 노년내과라고 하는 과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4개밖에 없습니다. 전체 의료진은 12명입니다. 안 와요. 그럼 안 오는 걸 알아서 왜 안 오는지를 보고 안 오는 걸 해결해 줘야 오게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진료할 때 실제로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분이 오는 분이 30%입니다. 보호자분이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환자분을 만나자 해서 제가 하는 게 전화 비대면 진료입니다. 20%입니다. 이것만 해도 제 재진 환자의 50%가 병원에 안 옵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원에 안 오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 해결 방안이 또 나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가야죠. 노인분들이 병원에 못 오시면 저희가 가야죠. 그래서 하는 게 가정간호 서비스입니다. 집에 계신 환자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오시지 못하니까 저희가 갈게요. 그래서 하는 게 가정간호 서비스입니다. 이 가정간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전체 환자의 54%입니다. 그러면 부산 지역에서도 노인 환자분을 관리하겠다 그러면 굳이 이분들이 병원에 안 오시더라도 집으로 저희가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셔도 됩니다. 왜 비대면 진료를 도서상간 지역에서만 해야 되는가? 부산에서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그 부산에서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노년내과 수입을 보면 노인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저희는 맨날 마이너스입니다. 맨날 마이너스고요. 노인분들 진료하다 보면 말씀을 드릴 때도 천천히 해야 되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기도 시간이 더 많이 들고요. 환자분들이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많고 거기에 더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도 좀 더 자세하게 천천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귀가 잘 안 들리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진료를 볼 때요. 그냥 빠라바하게 할 수 없어요. 진짜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이유가 또 있죠. 환자분들이 아픈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복용하는 약의 개수가 8개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분들의 상태를 듣고 그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호자분한테 또 이야기를 듣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3분 만에 진료를 봐야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과를 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리는 시간이 아무리 못해도 15분은 걸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저가 원래 내분비내과를 했습니다. 내분비내과는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이런 거를 보는 과인데요. 내분비내과 진료를 할 때는 60-70명을 한 세션, 즉 아침에 8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4시간을 진료한다 그러면 한 세션에 60-70명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3분에서 5분 동안 그냥 설명하고 진료하고 아무런 힘든 게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노년내과로 오고 나서는 15분씩 진료를 하니까 20분명밖에 못 버는데 진도 너무 많이 빠집니다. 근데 돈은 못 벌어요. 그러면 병원에서도 사람을 안 뽑아줍니다. 니네 과에 우리가 왜 사람을 뽑아주니? 너는 병원에 돈도 못 벌어주는데? 근데 그것도 당연하죠. 병원 입장에선 돈을 벌어야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도 제공할 수 있고 장소도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돈을 못 버는 과에서 사람을 뽑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년내과에 8년 동안 제 후배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을 뽑는다고 올까요? 안 옵니다. 사람을 많이 증원한다고 올까요? 절대 안 와요. 이미 다른 친구들은 놀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안 할래요. 내가 이걸 해서 뭐 하나요? 근데 그걸 사람을 늘린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죽을 만큼 일해도요, 맨날 저한테 돌아오는 대답이 뭐냐? 더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티끌은 모아봤자 티끌이구나. 이거 해결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노인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생산성을 높이고요, 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건 지역 간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걸 노인 진료에 있어서 지역에서 사람이 빠져나간다, 의사가 없다, 절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지역의 차이를 오히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 환자가 많잖아요. 환자가 많으면 그 환자분들을 여기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면 됩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리한 게 아니라 지역이라서 불리한 게 아니고요, 이건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노인 의료는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반드시 제공돼야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효율성을 높여서 제가 이야기했었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 차이는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나아가야 될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보려면 시대가 변하는 걸 봐야 됩니다. 의료는, 의학은 과학이지만 의료는 문화입니다. 이건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문화를 봐야 되고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변화를 읽으면 답이 보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의료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이 의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에 1순위는 무조건 돈입니다. 근데 의사가 돈 얘기하잖아요. 쟤는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돈만큼 중요한 게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돈 때문에 생깁니다. 국가든 회사든 병원이든 개인이든 돈 문제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돈에 관련된 거냐? 얘가 제일 문제입니다.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아주 단순합니다. 의료비가 올라가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수준을 높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질적 수준을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환자 입장에서는 돈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커지는 걸 감당할 수 없는 환자분들은 병원에 못 와요. 이러니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이걸 네거티브 트레이드 오프라고 합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떨어진다. 반대의 경우 의료 비용이 낮아지면 서비스 수준이 떨어져요. 그 대신에 의료 접근성은 좋아집니다. 왼편이 우리나라, 오른편이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더 좋으냐? 정답은 없습니다. 이건 문화기 때문에 그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생각을 해야죠.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왜 네거티브 트레이드 오프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네거티브 트레이드 오프를 바꿀 건가?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을 깰 건지를 고민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비용을 올리지 않거나 오히려 절감하면서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사람으로 대체한다는 건 진짜 무지한 행동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저희가 내과 전공의를 100명을 뽑아도요, 저희 과 안 올 거예요.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그래서 필요한 게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이 왜 필요하냐? 예전에 소프트웨어나 기술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료기기라고 하는 것들을 집에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1990년대부터 체중계, 혈압계 같은 것들을 집에서 쓰기 시작합니다. 이거 1980년대는 집에서 못 썼어요. 혈압 재는 거 무조건 병원에서 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집에서 다 하시잖아요.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의료 행위라는 것을 의료기기를 꼭 병원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고 있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고 그 애플리케이션이 내 건강을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개가 뻥 하고 붙으니까 이제는 커넥티비티를 책임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수단과 집에서도 자신의 생체 신호 같은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기들이 붙으면서 집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병원이 아닌 곳에서 집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Y축이 삶의 질입니다. X축이 비용입니다. 비용은 비싼데 삶의 질은 낮은 곳이 어디냐? 병원입니다. 당연히 싫죠. 삶의 질이 낮은데 돈은 많이 내야 돼요. 이렇게 짜증나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야죠. 왜?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가 아니면 내 생명을 책임져주고 내 건강을 책임져주지 못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있다? 당연히 다른 데로 가야죠. 삶의 질이 높고 비용이 낮은 곳이 어디냐? 집입니다. 근데 왜 병원에서만 진료를 하지? 당연히 그렇죠.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가 거기에만 있으니까. 내가 진료를 받을 때 필요한 기기가 거기에만 있으니까 병원을 갑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집이 훨씬 좋은데 집에서도 비슷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당연히 집으로 가야죠. 이게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스마트폰과 같은 커넥티비티를 책임지는 기구와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도구와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게 나오니까 집에서도 건강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꼭 병원에서 할 필요가 없죠. 나아가서 인력난이 생깁니다. 지금 전공의 사태라고 얘기하죠. 전공의가 없으면 이걸 무슨 생각을 하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워. 자, 전공의가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가 없으니까 잇몸이면 전공의 대신에 주니어 교수들 채워, 펠로우 채워. 정말 몰상식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체한다 말씀드렸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전공의 한 사람당 급여에 비해서 교수나 전임의 임금이 더 비싸요. 그럼 이게 유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결국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전공의가 없다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체하는 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걸 대체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아니죠. 이가 없으면 임플란트를 해야죠. 임플란트가 뭐냐? 의료 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인턴 때 2003년입니다. 제가 인턴을 할 때는 제가 하는 일의 80%가 뭐였냐면 교수님들이 입원 환자 볼 때 엑스레이를 보셔야 되는데 그 엑스레이가 필름이에요. 그래서 그 필름을 나르는 일이 제 인턴 시간의 80%였습니다. 이 80%에 해당하는 엑스레이 필름을 필름 창고에 가서 찾아다가 교수님들이 회진 가시면 따라다니면서 뷰박스에 가서 막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 회진 끝나면 그거 다시 수거해가지고 다시 필름 박스에 갖다 놓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일의 80%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엑스레이는 어떻게 됐느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폐기됩니다. 왜 폐기가 될까요? 얘가 나왔으니까요. 팩스라고 하는 디지털 필름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니까 제가 필름을 나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80%의 일을 필름 나르는 일을 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서 제1의 80%가 사라집니다. 그럼 사람을 또 뽑을 이유가 있나요? 제가 다른 일 하면 됩니다.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해서 근무를 할 부담을 줄여줘야죠. 이런 기술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챗봇이 나오면 설명하는 거 줄여도 됩니다. 이 챗봇이 갖고 있는 기능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이런 케어를 할 수 있는 챗봇들이 요즘에 유행을 합니다. 병원에서도 많이 써요. 근데 이게 갖고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100%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을 높여주면 적어도 의료진 역할의 1-20%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생산성의 향상 효과는 사람을 굳이 뽑지 않아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기 전에 고민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나 속이 좀 쓰린데 내가 병원을 가야 되나? 병원 안 가고 다른 방법 없을까? 그럴 때 뭐 하세요? 주변에 있는 의사한테 연락하시죠. 내 친구 누구한테 연락해서 카톡을 보냅니다. 야, 나 어디가 아픈데 병원 가야 되니? 그럼 그걸 매일 듣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제한된 정보를 갖고 내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혹은 내 전문 분야, 난 내과 의사인데 외과를 물어보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 이거 답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의사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합니다. 저는 그게 일이에요. 저한테 매일같이 관련된 질문하시는 분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답변하는 게 일이에요. 근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절실하죠. 난 병원을 가야 되니? 가면 어딜 가야 되니? 물어보고 싶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저 같은 의사 입장에선 이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좀 답답해주면 좋겠는데 생각합니다. 이젠 기계가 해요. 의료 인공지능이 대체합니다. 그걸 뭐하러 사람이 합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만 답할 수 있으면 된다면 당연히 인공지능이 할 수 있죠. 저 노인 환자 진료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40분씩 설명하는 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럼 뭐 만들어야 될까요? 제가 진료하는 거를 누군가가 대신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뭐냐? 내가 얘기하는 거 나 적기 힘드니까 기계가 적어. 음성인식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스피치 투 텍스트,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인공지능 기술 써서 내가 얘기하는 거 굳이 다 적지 말고 기계가 알아서 하게 하자. 그러면 사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만이 비용을 줄이면서 저희가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료 쪽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데 이게 지역의 차이가 있나요? 차라리 부산에서 잘하시면 되죠. 부산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알려면 환자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환자가 원하는 건 명확해요. 편하고 빠르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진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게 물리적 공간을 파괴하는 게 결국은 환자분들이 원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되고 있냐? 병실이 없어집니다. OECD 국가의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의 현상을 보시게 되면 병실이 사라져요. 계속 줄어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늘어납니다. 왜? 노인 인구가 늘어나가지고요. 요양시설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 수가 증가하니까 우리나라만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제일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병상수는 준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제가 얘기 드렸죠. 집으로 갑니다. 이 방향과 다른 방향 중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사람들이 우리는 진짜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병원은 이거 안 해줘. 이게 뭐냐? 기다리는 겁니다. 난 병원에 진료를 받으려면 미국의 데이터거든요. 가정의학과 진료를 한번 받으려면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LA만 하더라도 한 달씩 기다려요. 왜 이렇게 기다려야 돼? 내가 굳이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어? 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할 때 진료받고 싶어. 왜 그게 안 돼? 안 되죠. 그걸 해줄 사람이 병원에 있고 병원에 있는 사람도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이거 뭐 해줘야 되냐? 노인 환자분들 입장에서 나 아파서 오늘 병원 못 가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은 못 가잖아요. 그럼 저한테 진료받으려면 6개월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이분 오늘 진료 못 보면 6개월 뒤에 진료해야 돼요. 이게 가능한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시니어 케어는 여러 가지 면에서 환자분들의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디지털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고 그걸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원격 의료랑 재택 의료입니다.
노인분들이 거주 공간에 문제가 있어서 혹은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병원에 오기가 힘들다. 원격으로 해드려야죠. 근데 원격으로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죠. 제가 촉진을 못해요. 제가 당신이 어디가 아픈지에 대해서 직접 보는 거랑은 달라요. 그럼 그걸 기술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문제니까 이건 하지 마. 그럼 언제까지 안 할 건가요? 답은 다른 답이 있나요? 답을 찾아야죠. 그 답을 기술로 찾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이랑 보는 것처럼 똑같이 진료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버추얼 공간에서 이 사람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실제 진료를 받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그 기술은 누가 만드냐? 수요가 있어야 기술이 만들어집니다. 수요가 있어야 돈이 들어오고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그 산업이 발전해요. 부산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역의 차이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원격의료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재택의료입니다. 집으로 가세요. 서울에 있는 사람, 부산에서 만약에 재택의료해서 노인 환자분들한테 재택의료 서비스 해주시잖아요. 그분들 서울 안 와요. 저 어떻게 하느냐? 가정간호 하셔야 되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부산에 계신 분한테 가정간호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에 있는 병원에 가시면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에 좋은 병원이 있으니까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도 받으시고 재택의료도 하시고 가정간호도 받으세요. 그럼 가요. 왜? 그게 서울로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서비스라는 걸 환자분들이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원격의료 사업이나 재택의료 사업 같은 것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시범 사업을 하고 계속 합니다. 근데 이게 시범 사업으로 멈추죠. 왜 멈추냐? 재정이 지원이 끊깁니다. 한시적으로만 제공되고 끝납니다. 지속 가능한 형태로 논의가 되질 않아요. 거기에 또 중요한 요인이 의사들이 하기 싫어해요. 근데 의사들이 하기가 싫으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할 사람을 갖다 붙여.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해주고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걸 할 수 있는 게 기술이라는 겁니다. 원격의료든 재택의료든 기술적으로 서포트를 해서 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훨씬 더 많게 해주고 부담을 줄여주고 인센티브를 주시면 얼마든지 할 사람 널려 있습니다. 환자분 그런 서비스 받으면 여기서 진료 받습니다. 원격의료 관련된 것들이 다 어르신, 도서산간 지역에 있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다는 걸 보시기만 해도 노인 환자가 증가하는 부산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여기는 부산은 원격의료 특구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노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시하신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의 제공 수준으로 인해서 충분히 부산 지역이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저희 지금 일본 가서 배우거든요. 일본이랑 여기랑 뭐가 다릅니까? 기술이 떨어집니까? 의료진들이 떨어지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시스템적인 개비와 제도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들과 그걸 함께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일본보다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요가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빨리 바꿀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능력도 너무 뛰어납니다. 근데 일본은 이걸 이미 3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우리보다 잘하는 것 같죠. 저희가 지금부터 해도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식만 있으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바른 방향으로 해서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어르신들 관리할 땐 원격의료, 어르신들 관리할 땐 재택의료. 근데 그게 지역별 한계가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장점들이 여기에서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다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택의료 같은 것들을 이런 어르신들이 아니라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셔야 돼요. 집에서, 병원에서, 요양시설에서 너무 힘들게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병원에 오지 못하면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재택의료 서비스하면 효과가 있을까? 이미 다 입증이 돼 있습니다.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하잖아요. 입원 기간이 나중에 그분들이 입원했을 때 입원하는 기간이 단축됩니다. 일본에 있는 사람들 병원 안 가요. 요양원에 있지도 않아요. 집으로 갑니다. 왜? 집에 가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걸 제공만 해주면 부산에 있는 분들이 서울로 가냐?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어떤 줄 아세요? 집에서 사망하잖아요. 경찰분들 오셔갖고 조사하고 이거 뭐 이상한데 검찰 조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사망 진단서는 어떻게 끊어야 돼? 이거 하다가 한 번 경험한 보호자분들이 야 집에서
부모님 모시지 마. 병원 가. 이러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 사람들이 겪는 고충에 대한 설명이나 해결이 안 되면 이 제도를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하느냐, 백내 사망을 하시게 되면 뭐 하시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니까 이것만 하세요. 요구 조건을 굉장히 간소화시켜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될 수 있고 그게 유지 가능해집니다. 그런 이야기가 원격 진료에서도 도입이 됩니다. 저한테 3분 진료 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 저는 진짜 너무 미안합니다. 왜 이 사람들한테 3분 진료를 위해서 서울까지 와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의료진도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아예 3분 진료 동안 6시간, 10시간이 걸려서 서울까지 오는 분들한테 그만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는 원격 진료 같은 걸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만 있을까요?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원격 진료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요. 원격 진료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수익도 나고 매출도 늘어나고, 거기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사실은 고령화가 될 거거든요. 비즈니스가 보이니까 여기는 사업에 이걸 투자하는 겁니다. 아예 의사도 없어요. 그냥 원격 진료를 인공지능이 합니다.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걸 의사수를 늘려서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 더 좋은 방법을 찾으실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는 거고,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비대면 진료나 홈케어 같은 환자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환자 중심을 위해서 뭘 생각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부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부산이기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어요. 부산이니까 잘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훌륭한 리더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 이걸 왜 서울에서는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뭘 하시느냐? 찾아가는 건강의료 서비스 이미 하고 계세요. 저 이거 보고서 와, 이건 진짜 좋은 방식이다. 이미 부산시에서 다 하고 계세요. 근데 아마 모르시고 계실걸요? 왜 모를까요? 홍보가 안 되니까요. 이걸 그냥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이런 자리에서만 와서 잠깐 이야기 듣고 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이해 집단이 이런 자리에서 논의를 해서 무엇이 과연 환자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같이 논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관심 있는 사람끼리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기유발해줘야, 그래야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미 굉장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과 관련된 혁신을 부산이 선도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중심의 부산 의료 시스템,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하는 부산의 병원들이 제가 봤을 땐 정말 많아요. 왜? 이분들은 어찌 보면 절박하거든요. 의료기관도 절박합니다. 의료기관도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걸 무조건 할 거라는 의지와 동기가 있어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서포트만 해주면 됩니다. 수요인 환자가 존재합니다. 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이런 걸 해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럼 이거 맞추기만 하시면 됩니다. 꿰기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부산에 있는 환자가 서울로 가니까 우리는 안 돼. 지역이니까 안 돼. 왜 안 되나요? 훨씬 잘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의사로서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를 가지고 의료 혁신을 하는 부산, 경계가 없는 물리적 공간이라고 하는 제한이 없는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는 게 경계가 없는 의료라는 컨셉으로 얘기할 때 그게 부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하면 결국 의료 시스템은요, 병원 중심이 아니라 의사 중심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갑니다.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시스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역이니까 더 잘 될 거예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비용을 어떻게 조절할지를 1순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이라고 하는 의료 비용과 접근성을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건 디지털밖엔 답이 없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바꾸는 건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노인을 비롯해서 디지털 의료 기술을 이용한 원격이나 재택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는요,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들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냐? 우리 후손, 우리의 밑에 있는 세대들은요, 이게 너무 익숙하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유튜브를 태어나자마자 보는 세대들과 함께 커가고 있고 함께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대 다음에선 이런 시스템이 자기들한텐 당연한 걸 겁니다. 심지어 제 아들 지금 저한테 얘기할 때 아빠 나는 왜 병원을 가야 해? 집에서 진료받을 게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 세대에게 무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결국 디지털 의료 기술이 비대면 진료나 재택의료와 융합이 됐을 때 부산에서 원하시는 지역에 있는 노인 환자들을 위한 최선의 의료 서비스의 한 축,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한 축을 담당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경계가 없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자리와 같이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분야에 계신 전문가분들과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제가 너무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꼭 하고 싶었는데 이런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시간을 엄청 오바를 하면서 오바를 한 것 같아서 강의를 마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